네, 비전 15번째 강의. 오늘은 소명, 세속화, 그리고 문화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소명은 경제윤리에서 이미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로 경제윤리까지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른다. 근데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이제 직업을 그렇게 소명으로 말하는 거죠. 전공이나 직업을 그렇게 말하는데, 중세까지 가치관, 또 거의 근대까지도 동양의 가치관은 이 정신세계에 관한 것은 고상하고 훌륭한 일이고, 이 육체를 사용하는 일과 이 경제에 관한 것은 매우 속하고 열등하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최근 100여 년 전만 해도 상놈이라는 말을 썼는데, 양반과 상놈. 상놈이 뭐예요? 시전에서 상거래를 하는, 하찮은 것들, 이런 뜻이잖아요. 장사치들, 이런 말이죠. 지금 뭐, 재벌들이 얼마나 신분이 올라져 있어요. 세계 참 문화도 나오는 거지만, 공연하는 예전에 그 마당놀이패 이런 거는 아주 보통 사람도 아닌 그 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는데, 지금 연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완전히 역전이 된 사회에 사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 그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그다음에 돈 버는 사람들의 시대가 된 거죠. 그 인류 역사상은 굉장히 짧은 건데, 거기에 근원적으로 그런 동력을 만들어준 게 바로 종교개혁과 이 소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 거죠. 베이커리라는 집안은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할 수 없었고, 그냥 빵이나 구워서 겨우 먹고 산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스미스면 이제 대장장이. 높이는 말이 아니라 약간의 그 흉을 보거나 놀리는, 낮추어서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빵을 잘 굽는 사람, 우리 마을에서 가장 목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좋은 가구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영양가 있고 맛있는 빵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다, 우리 집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감사하다. 이것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대충 먹고 살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하는 일을 재발견했을 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정론도 이런 관계 속에서 말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면 마을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내 노고를 알아주고 우리 물건을 좋아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저축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람, 나를 불러준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라든지 뭐 현대에는 이거를 좀 안 좋게 보기도 한 거죠. 부작용에 대한 건데,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장로교의 이런 섭리론과 예정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우월한, 그럴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좀 여러 지금의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 개신교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그런 부분들을 마이클 샌델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경계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비판으로는 맞는데, 중심 논리로서 이 장로교의 섭리론이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의도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중세에 그랬던 그런 신분에 대한 봉건적인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속화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라는 것도
나쁜 뜻,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속화는 타락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계관이 중세의 세계관이에요. 교회와 세속이 분리돼 있고 신부와 이 신학자들, 성도들은 이 세속의 일보다는 이 종교의 영역, 가톨릭의 영역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의료 이런 부분들이 발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발달하려고 자율권을 요구하면은 고문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1000년 동안 발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탈주술화, 비신성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하비콕스가 세속도시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중세까지는 전 세계의 이 자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애니미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도로를 놓으려 그러면 이 산신령이 노하기 때문에 도로를 못 논다. 터널을 뚫는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산을 뚫는다는 건 이 산신령에게 저주받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적으로 이 자연을 개발하거나 세속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 르네상스 휴머니즘, 그 다음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하여금 이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게 되고 경제도 발달하게 되고 무역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죠. 종교는 종교의 영역을 관장하고 정치, 경제, 문화, 그 과학, 기술 이런 각각의 영역에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리대로 거기에 운영 원리대로 이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체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세속화는 우리 개신교가 이뤄낸 성과 중에 하나지 우리 개신교가 저주해야 되는 아주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속주의적 탐욕이라는 말은 가능하겠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도 없고 정신세계도 없고 오직 물질만이 가치가 있다. 지금 이제 소비문화에서 또 양면성이잖아요. 자본주의 자유시장은 그 나름의 장점과 매력이 있지만 제일 악한 요소들은 뭐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 돈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 그럼 우리가 맘모니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세속주의의 이제 마지막 정점은 뭐겠어요? 맘모니즘이죠. 근데 우린 지금 그거에 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환경 오염도 생기는 거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생명이 경시되고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적 탐욕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경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맞는 기도죠. 정신 차려야 되는 기도고 세속화의 타락을 교회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죠. 세속화는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 오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왜 얘기를 하느냐. 각각의 세속화되는 영역, 그러니까 선교사와 신학생만, 목사만 비전을 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속 영역에 수백 가지의 전공과 직업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비전이죠. 거기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톰 크루즈만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죠.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지만 그걸 인류를 위해서 감당한다. 그게 미션 임파서블. 매우 뭐라 그러냐, 매우 거룩한 영화죠. 하여튼 네. 강의 안에 좀 자세히 넣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제 문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문화라는 거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삶의 양식이 이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사회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문화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 기간에 걸쳐서 가치관이 영향을 주고 형성이 되고 그게 쇠퇴하거나 없어지는 때까지도 또 수백 년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뭐 이조의 유교 문화 그러면은 그게 500년에 걸쳐 형성이 되고 오래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중문화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문화 논의를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한
90년대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향력 때문이죠. 매스미디어가 같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 소비 문화와 같이 결부가 되면서 소위 그 CF, 상업적인 광고의 힘이 커지게 되면서 이 스포츠맨들과 연예인들의 몸값도 커지게 된 거죠. 영향력이 커진 거죠. 구매력을 대중들에게 유발시키고 그 광고, 물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뭐 유현진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맨들을 모델로 삼으면 금방 사람들이 기억을 하니까 그 광고료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BTS나 뭐 블랙핑크 뭐 이런 대중 가수들은 뭐 예전에 음반이 잘 팔리면 가수가 뭐 억을 벌었대. 억이 아니라 지금은 천억, 그다음에 조 단위까지도 지금 그 기획사가 수익을 가져서 지금 재벌, 일종의 재벌이 되고 있어요. 방시혁이나 박진영, 뭐 이수만 이런 사람들은 재벌이죠, 재벌. 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뭐 예능 그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뭐 심사를 하고 자기 회사로 데려가고 이런 거는 상당히 불공정한 거죠, 사실. 여러분, 현대차가 뭐 혹은 삼성전자나 이런 LG 에너지 솔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천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로 데려간다. 이걸 공중파에서 계속 1시간 동안 방송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프로그램. 말도 안 되는. 그건 난리가 나겠죠, 불공정하다고. 근데 연예인을 뽑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근데 이미 조 단위의 그 사람,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훨씬 조가 넘어요. 그럼 그 지분이 30~40% 가지고 있는 그 가수들 겸 CEO들은 대충 잡아도 개인 재산이 5천억 정도 되는 혹은 그 이상 되는 엄청난 재벌들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 산업은 호르크하이머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미 193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 이 종전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유럽의 대중문화가 포편하기 전에 이미 경고에 메시지를 했어요. 요지는 뭐냐면 비판 능력을 대중들이 갖지 못하게끔 몰아갈 것이다. 대량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비평한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자율적으로 문화를 접하는 시간, 그다음에 즐기는 것, 그다음에 그 콘텐츠와 그 영향력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 게임하는 시간, 내가 텔레비 시청하는 시간, 또 어떤 물건을 쇼핑하는 거 이런 걸 내가 절제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판타지에 의해서 환각의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약한 사람들,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문화 영역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뭐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임을 하든 그런 영화를 보든 큰 영향을 안 받겠죠. 그걸 가지고 모방범죄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늘 낙관적으로 말하고 검열도 없어도 되고 유통도 자유롭게 해도 되고, 뭐 15세 관람가 영화도 막 이렇게 막 도끼로 쳐서 죽이는 장면 이런 거를 내보내도 청소년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계속 막 묻지마 폭행, 막 백화점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무섭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아무데나 막 총기 난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겠죠. 뭐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일단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항상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나쁜 놈들, 악마 같은 놈들 하기 전에 미리 배려하고 보호한다.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약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피해 받을 수 있는 미래의 많은 생명들도 보호하는 그런 장치와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문화 미디어 교육도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고, 또 이 지나치게 특히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맨들에게 빠져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책은 한 권도 못 읽고 글은 한 편도 못 써도 그 오빠들을 위해서, 그 언니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밤을 새서라도
기다려서 내가 주고 싶은 이 편지와 이 상품들을 혹은 여러 기념품들을 천마리의 학은 뭐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정서의 정성을 줄 수 있는 데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무조건 그걸 뭐 나쁘다 혹은 정신 나간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마음 둘 곳이 사랑을 느낄 만한 일들, 사람과 또 그런 가치를 가질 만한 일들, 모임 이런 걸 공동체 의식, 경험 이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성세대를 비롯한 선배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만들어주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예전에는 PC방 가서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나 혼자 뭐 먹으면서 혼자 그냥 다 모든 거를 그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람에 대한 그리움, 마음속의 공허함과 외로움, 경제소득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지금 우리 부자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보다 소득이 10배, 20배가 늘었는데도 돈이 없어서 나는 결혼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약 30% 가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우리 자녀와 조카들 가운데도 대화를 해보면 그런 식의 사고를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집이 비싸고 교육비가 비싸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면 금수저 집안 아니면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패배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가난했을 때는 하나가 뭐예요? 3명, 4명씩 나와서 5명씩 나와서 길렀었죠. 아무튼 시대와 가치관과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 성장과 GDP 성장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에 대한 그런 세계에 대한 비판 능력도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조금 긴 내용이고 그렇죠. 하나 이걸 큰 주제들 3개를 다 담으려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비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몇 번 강의를 더 하면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관련된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비전을 차별화해서 설명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